네, 부천 물류센터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한 시민단체에서는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꼽고 있습니다. 네, 한편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을 두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특별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요.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가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해드린 것처럼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 첫 환자 발생 엿새 만에 96명이 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두고 한 시민단체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시민단체 중에 직장갑질 119라는 유명한 단체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이 쿠팡에서의 코로나 확산은 바로 이 쿠팡이 너무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직장 갑질 119의 주장에 따르면 쿠팡에 있는 이 비정규직 직원들의 경우에는 전체 97%인데요. 아프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 지금 가장 코로나 대책으로서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게 몸에 좀 이상 증세가 있거나 열이 조금 나면 일단 3, 4일 좀 쉬라. 이러는데 현재 쿠팡의 이 비정규직의 실태는 3, 4일 쉬면 회사에서 잘린다는 거죠. 네. 잘리는 것뿐만 아니라 쿠팡은 또 독특한 이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비정규직 인사평가를 해서 그 3번을 통과해야 정규직으로 바꿔주는데 거기에 인사고과 성적이 하루하루의 성적이 누적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불안한 신분 상태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주장하는 이런 예방 안전 준칙을 따를 수가 없다. 또 그 밖에도 급여가 적다 보니까 다른 직장에 이곳저곳 아르바이트를 또 뛰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배달 회사에서 사고가 지금 확산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어떤 일용직과 계약직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부천시의 설명에 따르면 이 부천 쿠팡 센터의 경우에만 3,700여 명의 직원 중에 정규직은 98명, 전체 3%밖에 아니고 나머지 97%가 비정규직이라는 이런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97%가 비정규직이다. 전체 산업군의 경우에는 한 40% 정도가 비정규직인데 유독 이렇게 좀 물류센터에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우리 이커머스의 이 물류 산업의 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경제가 빠른 속도로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요. 그 중심에 바로 이커머스가 있습니다. 이커머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회사를 꼽으라면 역시 쿠팡이라는 회사일 거예요. 쿠팡이라는 회사는 사실상 그 오너가 일본의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그 비전 펀드, 비전 펀드가 미국에다가 이 쿠팡 LLC라는 회사를 세워놓고 있어요. 거기서 주식을 100% 다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뭐 우리나라 회사라고는 좀 보기가 어렵죠. 현재 그 대표로 있는 김범준 씨도 국적이 미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그 직원의 숫자가 상당수가 외국인, 특히 위로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외국인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뭐 자연스러운 것이고 내 외국인 차별을 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적 문화에 조금 잘 적응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문제 하나하고 또 한국 내에 지금 이커머스 배달업체에 엄청난 지금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죽느냐 죽이느냐 하는 그야말로 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깎아주고 있고 매출은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모든 이커머스 회사들이 적자입니다. 적자가 나면서도 그러면서도 계속 이렇게 그 매출 물량을 늘리는 것은 경쟁 상대를 쓰러뜨리고 나면 그때 독점 상태에서 좀 이윤을 보장받겠다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이 물류에서 오는 각종 인포메이션, 정보를 독점하겠다는 이런 지금 독특한 지금 사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근무 상태가 아주 열악합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이커머스라는 것이 오히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더 주목을 받고 또 수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그 허점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나친 경쟁이라든지 특히 쿠팡은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를 좀 해소할 방안들이 있겠습니까? 예, 지금 그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터진 게 1월 20일부터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각 산업별로 신장세, 뜨는 기업, 꺼지는 기업을 비교해보면 가장 크게 큰 기업이 네. 성장한 기업이 바로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입니다. 그런데 이 이커머스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 그에 따른 어떤 이 인프라도 동시에 갖추어 가야 되는데 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를 회사로서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 단기로 업무 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굉장히 가혹한 지금 어려운 환경에 시달리고 그러니 식당에서 식사하는 상황에서도 이 마스크를 챙긴다든지 네. 이러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커머스는 물론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들과 접촉을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이커머스와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은 또 오프라인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쿠팡뿐만이 아니라 이커머스 회사들이 이번 기회에 노사 관리, 노무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좀 혁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관계 당국에서도 지금 거의 방치돼 있다시피 한 이런 그 배달업체의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관리와 좀 개선 작업이 우리 사회가 같이 한번 노력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도요타에 이어서 2위 업체죠. 닛산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합니다. 예. 왜 좀 그렇게? 예, 닛산 자동차는 2004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우리나라가 사실 그때 외국 수입차의 수입 개방을 허용을 했거든요. 그때 1호로 들은 회사가 바로 일본의 닛산 자동차고 닛산의 인피니티라든지 닛산의 알티마 같은 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는 이 닛산이 한국 시장을 거의 1등으로 잠식하다시피 했어요. 네. 그런데 닛산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4, 5년 전에 이 배출가스 문제가 유럽에서부터 터지면서부터 회사의 좀 공신력이 흔들렸어요. 거기다가 작년에 잘 아시는 대로 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졌죠. 그런데 차의 경우에는 다른 제품하고 특히 달라서 한 번 일본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매일 타고 다닐 때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너는 메이드 인 저펜을 타고 다니는구나 하는 인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반일 분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소비자들이 일제를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이런 네. 문제가 이제 겹쳐서 일본 제품의 점유율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특히 닛산은 잘 아시다시피 이 일본의 르노 자동차에 경영권을 이미 넘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카를로스 고은 회장이 지금 프랑스가 일본 닛산의 경영권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아시아 시장에 대한 좀 적극적인 공략 의지도 많이 떨어졌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악재가 겹친 그런 형국입니다. 네. 그 연장선에 이제 도요타나 혼다 등 또 다른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이런 네. 입지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내 수입차 시장의 어떤 판도에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국내 수입차 시장의 경우에는요. 지금 4월 달까지의 판매 상황을 보면 네. 국산차들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국산차는 개별 소비세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지만 증가율이 8.0%에 거쳤어요. 네. 그런데 수출차 판매 증가율은 무려 44.3%로 지금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차는 굉장히 호황인데 그중에서 유독 일본차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독일차의 그 성장세가 상당히 놀랍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 시장에서의 수입차는 여전히 잘 되지만 거기서 국적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차가 좀 부진하고 유럽 차는 뜨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일본 차 중에서는 그래도 토요타의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선방을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짚어볼게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간으로 한 내일 밤쯤 새벽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연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지금 세계 경제계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기자회견 매우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오늘 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한다 회견을 하겠다는 발언이 우리 시각으로 새벽 5시 정도 나왔어요. 그 발언이 있자마자 뉴욕 증시, 잘 나가던 뉴욕 증시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서고 세계 경제가 지금 한마디로 덜덜덜 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29일 오전은 미국 동부 워싱턴 시각이거든요. 우리 시각으로 좀 빠르면 밤 11시, 좀 늦으면 내일 새벽 1, 2시쯤에는 기자회견을 할 것 같은데요. 중국의 이 홍콩 보안법 통과에 대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내놓겠다. 여기서 홍콩에 대해서 경제 규제가 나왔을 경우에 이것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적지 않으리라는 그것이 현재 경제계의 우려입니다. 네, 그럼 박사님께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홍콩의 어떤 특별 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걸쳐서 홍콩 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이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 네.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중앙정부인 중국 공산당이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홍콩은 더 이상 자유주의 그 세계가 아니고 네. 그 시장은 현재 정권 시장 이런 것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 같아. 또 홍콩이 받고 있는 많은 특혜 이거 너무 과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상당히 선심을 써서 홍콩에 대해서는 거의 미국 국내와 같은 아주 파격적인 초호혜 대우, 좋은 특별 지위를 부여해 왔습니다. 1992년부터. 그런데 이것을 미국의 이제 국내법에 따라서 없애겠다 이러면 이것은 국제법상 중국을 도발하는 것도 아니면서 네. 동시에 중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을 저지하거나 저지하는데 국제 동맹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것이고 또 미중 간의 오랜 갈등 이 문제를 지금 미중 무역쟁도 홍콩 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끌어가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기를 잡아보겠다 하는 이런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기 때문에요. 오늘 상당히 나름대로 그 의미 있는 조처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네. 12시간 남았나요? 전 세계의 이목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집중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